저는 68살입니다. 38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600명 아이들의 밥을 지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지만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실수로 켰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45억이요? 온 가족의 눈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은행 계좌에 45억 원이 있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어떻게 급식실 아줌마가 이런 돈을 가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혹시 횡령한 거 아니에요? 아들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건 가족 돈이잖아요. 왜 숨겼어요? 38년을 정직하게 일했는데 첫마디가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인데 가족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68살에 처음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정순입니다. 68살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행복초등학교 급식실에서 38년을 일했습니다. 작년 2월에 은퇴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600명 아이들의 아침과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감자를 까고 물을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성동구 작은 빌라에 삽니다. 15년 된 경차를 몰고 다닙니다. 옷은 남대문 시장에서 3만 원짜리를 삽니다. 반찬은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아들 준혁은 37살입니다. 강남에서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합니다. 며느리 박서연은 35살입니다. 외국계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합니다. 손녀 은하는 11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를 많이 따릅니다. 토요일마다 아들 집에 갑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싸서 갑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무생채를 가져갑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9시에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손녀 은하가 뛰어나왔습니다.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은하야, 우리 공주 밥 먹었어? 아직요. 할머니 기다렸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왔어. 거실에는 며느리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반찬 냉장고에 넣을게. 네. 짧게 대답하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식탁을 닫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혁이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방금 왔어. 고생했어요. 앉아서 쉬세요. 괜찮아. 밥 차릴게. 점심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밥을 풀었습니다. 반찬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밥 먹자. 준혁이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찌개는 역시 맛있어요. 준혁이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맨날 먹어서 질리지도 않아요? 며느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난 물 마실게.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45억이요?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고 온 핸드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핸드폰인 줄 알고 집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뭔데 그래? 이것 좀 봐요. 장모님 통장에 45억이 있어요. 준혁이 핸드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핸드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급식실 아줌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혹시 횡령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8년을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한 푼도 훔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첫마디가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횡령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급식실에서 어떻게 45억을 벌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말이 돼요, 그게. 아들 준혁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디서 난 돈이에요? 내가 벌고 모으고 불린 돈이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가족 돈이잖아요. 가족 돈.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준혁이 결혼할 때 2억을 줬습니다. 집 계약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은하가 태어났을 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작년 설날에 500만 원을 줬습니다.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았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며느리가 눈을 빛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혼자 쓸 수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나눠주셔야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엄마, 지금 당장 손 치우라고. 제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평생 이런 목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면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돈을 왜 당신들이 나눠 가지려고 해요? 가족이니까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족이라면 왜 제가 식탁 위에 놓은 핸드폰을 마음대로 봤을까요? 가족이라면 왜 횡령부터 의심했을까요? 가족이라면 왜 제 돈을 당신들 것이라고 말할까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져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8살에 창문으로 도망치다니. 우습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을 넘었습니다. 화단에 착지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30분쯤 운전했을까요? 친구 김영희가 생각났습니다. 영희는 저와 같은 급식실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작년에 같이 은퇴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정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지금 내 집에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어서 와. 영희는 마포구에 살았습니다. 40분을 달려 영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영희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와. 일단 앉아. 영희가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들킨 것, 며느리가 횡령이라고 한 것, 아들이 가족 돈이라고 한 것, 창문으로 도망친 것.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잘 도망쳤어. 잘 도망쳤다고? 응. 그 사람들한테 붙잡혔으면 큰일 났을 거야.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거기 있었다면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저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아니, 협박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내일 차근차근 생각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진정해.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준혁, 서연, 준혁, 서연.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엄마, 집에 안 계세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님,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걱정? 정말 저를 걱정해서 전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45억을 걱정해서 전화하는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8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600명 아이들의 밥을 지었습니다. 한 끼 한 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식할 때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했습니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30년을 묵혀뒀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 이철수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순 씨, 고마워요. 당신은 내 자식들보다 낫소. 그리고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으셨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병원에 다녔으니까요. 이렇게 모은 돈이 45억이었습니다. 한 푼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가족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반찬을 만드는 기계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무료 식모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기운 내야지. 고마워, 영희야. 핸드폰을 켰습니다. 43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28개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혁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걱정돼요. 어디 계세요?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요. 서연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어머님, 돌아오세요. 같이 얘기해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거짓말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정순아, 오늘 뭐 할 거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은행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은행? 혹시 모르잖아. 통장 확인해 봐야지. 저는 영희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 거래 은행은 신한은행 성수동 지점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월급을 받던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정수님,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계좌 확인 좀 하려고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수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서류 요청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서류 요청요? 네. 사흘 전에 고객님의 며느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후견인 관련 서류를 문의하셨어요. 후견인.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후견인이요? 네. 고객님께서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으시다는 전제하에 계좌 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원 판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정수님, 혹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큰 문제가. 은행을 나왔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이거 심각한데? 응.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지금 당장 변호사 만나야 해. 영희가 옛날 직장 동료 중 한 명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동료의 조카가 변호사였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한성민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올 수 있대. 영희가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종로에 있어. 오후 3시. 저는 한성민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들킨 것, 며느리의 반응,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 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수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한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법원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정수님, 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미 법원에 예비조회가 들어갔어요. 예비조회요? 네.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 전 단계예요. 며느님께서 정수님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문의하신 거예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전. 그때는 제 통장 잔고를 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식탁에서 핸드폰을 본 그 순간 너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기였을까요? 정수님,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재산을 보호해야 해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만들거나 증여세를 내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둘째, 정신감정을 받으세요. 정수님께서 완전히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셋째, 며느님의 시도를 법적으로 막아야 해요.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님, 한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이건 전쟁이에요. 저는 그날 오후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재산보호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제 돈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과 서연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어?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횡령이라고 한 거, 그게 말이 돼? 그럼 급식실 아줌마가 45억을 어떻게 가져요? 이상하잖아요. 급식실 아줌마.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 이름은 이정순이야. 아줌마 아니야. 준혁이 화를 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엄마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이 찾아봐요. 내가 찾고 있잖아. 찾기만 하면 뭐해요. 돈을 받아내야죠.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돈 받아내기는 그건 엄마 돈이잖아. 준혁이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돈이에요. 당신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당신 거잖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은 이미 늙었어요. 돈 쓸 데도 없어요. 우린 애 키우고 집 사야 하는데. 저는 차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약하게나마 저를 감싸는 척했지만 결국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했어. 변호사도 만나고 신탁도 만들고. 잘했어, 정순아.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집으로 와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돈을 가족 돈이라고 한 거.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걱정했어요. 어디 계세요? 걱정? 나를 걱정한 거야. 돈을 걱정한 거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은행에 갔다 왔어. 준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전화했더라. 후견인 관련해서. 엄마, 그건 뭐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엄마, 오해예요. 서연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일주일 전에? 내 통장 잔고 보기도 전에?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 아니, 너는 몰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38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 600명 아이들 밥을 지었어.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엄마 알아요. 너 결혼할 때 2억 줬지. 은하 태어났을 때 3천만 원 줬지. 작년 설날에 500만 원 줬지. 고마웠어요, 엄마. 고마우면 왜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 돈을 가족 돈이라고 불러? 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받으려고 해? 엄마, 나한테 너는 아들이야. 그런데 너한테 나는 뭐야? ATM이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영희야, 나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럼 왜 내 아들이 저래? 사람이 원래 그래.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제가 번 돈은 제가 쓰겠다고.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아내야겠다고. 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를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요? 전부요. 친정 식구들, 재정 상태, 최근 행적, 다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성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님,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님 박서연 씨의 친정 부모님을 조사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박상호, 오미란 부부는 5년 전까지 중견무역업체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3년 전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 부도를 맞았어요. 한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빚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은행 대출 2억, 사채 1억 5천만 원이에요. 사채요? 네. 이자가 월 3%예요. 매달 450만 원씩 이자만 내고 있어요. 원금은요? 원금은 한 푼도 못 갚고 있어요. 빚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네, 박서연 씨가 친정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한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서류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며느님께서 이 세 곳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전화했어요. 무슨 내용으로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며느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설의원 2곳을 찾아갔어요. 한 변호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의원들은 평판이 좋지 않아요. 돈만 주면 진단서를 떼주는 곳이에요. 진단서를 받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담은 했어요. 비용도 물어봤고요. 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못하세요. 이상한데 막 쓰고 치매인 것 같아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모시고 오세요. 그게 본인은 병원 가기 싫어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진단을 내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증상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께서 지인 2명을 섭외했어요. 법원에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었어요. 증인이요? 네. 정수님께서 최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다. 돈 관리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증언을 하게 할 계획이었어요. 한 변호사가 사진 2장을 보여줬습니다. 여자 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며느님의 대학 동창이에요. 정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증언을요? 네.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키려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심각해요. 한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님께서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왔어요.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초안이요? 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는 다 끝난 상태예요. 한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청구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후견인 이정순, 후견인 이준혁, 그리고 밑에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후견인은 70세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됨, 최근 이상 행동 빈번, 재산 관리 능력 없음. 저는 70세가 아니라 68살입니다. 나이도 틀렸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들이 정수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돼요. 정수님은 본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요. 그럼 제 돈을, 네,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돼요. 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정수님, 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이요? 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위증 교사, 문서 위조 시도 모두 범죄예요. 하지만 제 며느리잖아요. 가족이라고 범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성동경찰서로 갔습니다. 한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형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직접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술이 끝났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조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아내가 뭘 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뭐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진짜 놀란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짜 진단서 받으려고 병원 돌아다녔어. 거짓 증인도 섭외했어. 법원에 후견인 신청할 서류도 만들었어. 엄마, 그게 무슨... 내 이름으로 후견인 신청하려고 했어. 그럼 넌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엄마,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몰라? 진짜 몰라요. 서연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너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엄마,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서연이가 뭘 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병원 전화, 거짓 증인, 후견인 서류.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진짜 서연이한테 물어봐. 그리고 나한테 다시 전화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신고했어. 경찰에. 잘했어, 정순아. 영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응.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인정했어요. 준혁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친정 부모님 빚 때문에 그랬대요. 3억 5천만 원.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한대요. 그래서 내 돈으로 갚으려고 한 거야? 네. 서연이가 말하길 어머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니까 조금 일찍 받는 거라고. 조금 일찍?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엄마, 제가 진짜 몰랐어요. 너는 몰랐을지 몰라도 내 아내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 엄마, 준혁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저는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내 엄마를 선택할 거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 서연이는 범죄자야. 나는 피해자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좋아. 생각해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아. 응? 아들이 진짜 몰랐던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진짜 몰랐던 것 같아. 그럼 그래도 용서는 못해.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 동안 무얼 한 거야?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둔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38년. 별처럼 빛나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손녀가 건강하기를, 가족이 행복하기를. 그런데 지금 저는 제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냉정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것. 2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긴급 가처분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성민 변호사가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것입니다. 정수님, 오늘 법정에서 며느님과 마주치게 될 거예요.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4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저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사건 2025가단 32,000호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재산 침탈 시도입니다. 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통화 녹음, 거짓 증인 섭외 문자, 후견인 서류 초안. 판사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피신청인 측 변호사, 답변하시죠. 판사가 서연 쪽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체격의 40대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단지 시어머님을 걱정한 것뿐입니다. 걱정이요?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님께서 고령이시고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시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 했다는 건가요?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단지 상담만 했다고요? 그럼 이 녹음은 뭡니까? 판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은 병원 가기 싫어하세요. 제가 증상을 설명드릴게요.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은 뭡니까? 판사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피신청인의 친구들이죠? 신청인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님, 그건 피신청인 직접 말씀해 보시죠. 판사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단지 뭡니까? 시어머님 재산을 보호하려고. 보호요? 본인이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신청인의 친정 부모 재정 상태를 보니 현재 3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사채 이자 만월 450만 원이고요. 판사가 서류를 읽어내렸습니다. 시어머님 재산을 빼내서 친정 빚을 갚으려 했던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그건 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다는 겁니까?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청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38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600명 아이들의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식할 때 저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작은 상가를 묵혀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실 때 2년 동안 매일 병원에서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게 5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 45억입니다. 한 푼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첫마디로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가족 돈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인. 저는 제 가족에게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무료 식모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요? 제 돈을 제가 쓰기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다음 세대 교육재단과의 기부 계약서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40억 원을 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피신청인 앉으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억이요? 준혁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급식 프로그램에 쓰일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급식을 만들었듯이 이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힘드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저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당신이 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미수이고 위증 교사입니다. 형사 고소도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인용합니다. 신청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됩니다.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은 검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장님, 자비는 피해자가 베푸는 겁니다. 법원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서연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저리 가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당신이 잘못한 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 빚은 당신 부모님이 갚아야죠. 저는 서연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준혁이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저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건 알아. 그럼, 하지만 용서는 못해.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준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엄마, 제발. 준혁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 아내는 범죄자야. 엄마, 선택해. 아내를 선택할 거면 나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엄마를 선택할 거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시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저는 준혁을 남겨두고 걸어갔습니다. 한 변호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정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하셨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재단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정수님, 오늘 법정에서 말씀하신 기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일 재단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정말 잘했어. 영희야, 나 후회 안 할까? 절대 안 할 거야.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선택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40억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인생.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정 판결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희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재단과 구체적인 기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17개 초등학교에 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준혁이가 왔어.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혁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준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뭔데? 집에서 찾은 거예요. 서연이가 숨겨뒀던 서류들이요. 준혁이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메모장이었습니다.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계획 1. 시어머니 정신능력의심병원 진단서 2. 법원 후견인 신청 3. 준혁 명의로 재산관리 4. 친정 빚 해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문자 캡처였습니다. 서연과 그녀 어머니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한테 돈 있는 거 확인했어. 얼마나? 45억. 어머, 그 정도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다. 그래서 계획 세웠어. 준혁이는 모르게 진행할 거야. 준혁이가 알면 반대할 거야. 그래서 다 끝나고 말할 거야. 저는 문자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준혁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연과 친구의 대화 캡처였습니다. 준혁이한테 말했어? 아니, 절대 말 못해. 준혁이는 착해서 반대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 끝나면 말할 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제 통장 잔고가 드러나기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서연이가 미리 알고 있었어? 네. 서연이 어머니가 엄마 친구한테 들었나 봐요. 엄마가 돈이 많다는 걸.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달 전쯤 영희와 마트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 어머니 오미란도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 돈을 나눠받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믿어주세요.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건 믿어. 서류를 보니까 알겠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아, 넌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 동안 뭘 했어?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못 봤잖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넌 나를 가족 돈이라고 불렀어. 내 돈을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죄송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저는 준혁을 일으켰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엄마,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신청해요. 은하는? 제가 키울게요. 서연이도 동의했어요.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은하는 계속 만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죄가 없지. 그날 밤 준혁이 돌아간 후 저는 영희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아, 아들을 용서해 줄 거야? 용서는 할 거야. 하지만 쉽게는 안 돼. 그럼 어떡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나 제주도로 이사 갈까봐. 제주도? 응. 여기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새로 시작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귀포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5억짜리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님, 첫 장학생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모두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아이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도 감사해. 열심히 공부하렴. 네,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준혁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매주 한 통씩 오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은하가 엄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언제 할머니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할머니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엄마, 저는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서연이와는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이에요. 다음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엄마가 편찮으시진 않은지 걱정돼요. 제주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언젠가 엄마께서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에는 이미 8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서연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은하의 양육권은 준혁이 가졌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하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제주도로 와. 정말요, 엄마? 응. 은하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공항에서 은하를 데려왔습니다. 11살 은하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할머니, 은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은하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은하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와, 할머니, 바다다.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예쁘지? 네. 여기서 살아요? 응. 할머니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 저도 자주 올게요. 은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이혼했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속상하지? 조금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아빠가 말해줬어요. 은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은하야. 저는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다시 가까워지는 건 시간이 필요해. 언제쯤이요? 모르겠어. 할머니도 아직은 마음이 아파. 할머니, 아빠는 정말 몰랐대요. 알아. 아빠는 착한 아들이야. 저는 은하를 안아줬습니다. 그냥 조금 어리석었을 뿐이야. 은하가 웃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은하를 공항에 데려다 줬습니다. 준혁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은하 잘 부탁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은하 학원비예요. 받아주세요. 왜 나한테 줘?
은하가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대요. 저는 돈이 부족해서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져. 아빠니까.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도로 넣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준혁이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를 만나게 해주셔서. 은하는 죄가 없으니까.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2028년 봄입니다. 저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재단은 17개 초등학교에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00명의 아이들이 매일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장학생은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재단의 첫 번째 대학 졸업생 축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12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정순 할머니, 졸업생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다닐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저녁 무렵 제주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준혁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주 감귤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은하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엄마 덕분에 은하가 공부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저는 여전히 IT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만 혼자 은하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서연이는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엄마, 올해는 꼭 뵙고 싶어요. 제가 제주도로 가도 될까요? 엄마.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3년 동안 준혁은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156통의 편지가 서랍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은하랑 같이 와. 점심 먹고 가거라.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석양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8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은퇴하고 3년 동안은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가족을 위해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무료 식모도 아닙니다. 저는 이정순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손녀가 올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완전한 화해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천천히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닙니다. 존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